오늘은 삼국지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많은 일이 있었죠. 번성 공방전에서 초반 우세를 보이던 관우가 손권의 계략에 빠져 뒤통수를 맞고 다 잡았다고 생각한 조인의 번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결국 상용의 유봉과 맹달, 남군 미방의 지원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지원병이 계속 추가되는 조조군에 밀려 퇴각하던 중 여몽과 육손의 계략에 빠져 목이 베었고, 관우를 잡고 이름값을 다한 여몽이 병으로 죽었으며, 관우를 잡고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된 조조가 마음 편히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자, 이렇게 조조, 유비, 손권군이 골고루 나눠 가지고 있던 형주의 대부분을 손권이 가져가게 되고, 형주를 잃은 유비는 익주만을 점령한 채로 짧았던 전성기를 마치게 되죠. 중국 전역에 위세를 떨치던 유비군이 한순간에 3대 세력 중 최약체가 되어버린 이때가 219년 말 220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20년 건한 25년 10월 13일, 한왕실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가 황제의 자리를 조비에게 양위, 즉 자리를 넘겨주었고, 조조의 뒤를 이어 위왕에 올랐던 조비가 드디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황제가 아니게 된 헌제는 사냥공의 칭호를 받았고, 왕의 자리에 있었던 헌제의 네 아들은 열후의 직책으로 강등당합니다. 정사의 기록에서는 이 조비가 황제가 된 정확한 날짜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사 자치통감에서는 220년 건한 25년 10월 13일로, 정사 문제기 즉 조비전에서는 10월 28일 또는 29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어느 한쪽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헌제가 조비에게 이제 너 황제해 라고 황제 자리를 넘겨주었을 때 조비가 덥석 이를 받아서 그래? 한 게 아니라 에템 헌제가 살아계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황제를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사람이 염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헌제가 아니야 자네가 황제를 하게. 그러면 또 이제 조비가 아유 참 2번이나 제안을 해주시니까 이게 진짠가? 아 진짜로 해요? 아 진심이신가? 아니죠. 그냥 물어만 보신 거죠. 한 번 더 하시면 진짠 줄 알겠어요 라고 하고, 또 헌제가 아니야 이제 자네가 황제를 해주게. 나는 이제 못하겠네 라고 하고, 거참 이게 나는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또 예의는 아니니까 하는 몇 차례의 겸양이 있었고, 이 겸양과 권유의 메시지가 서신으로 오고 가는 동안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헌제가 조비에게 황제의 자리를 권유한 10월 13일로부터 실제로 조비가 이를 받아들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식을 준비해서 자 오늘부터 황제 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려서 조비가 황제 즉 문제에 오른 날이 10월 28일에서 29일쯤이 된 거죠. 실제로 또 다른 기록에서는 헌제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조비가 헌제를 사냥공의 자리에 보응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220년 11월 1일로 기록되고 있어요. 조비가 황제에 오르고 며칠이 지나서 그러고 보니까 헌제는 어떡하지? 그래 사냥공이나 해라 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셈이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지나 결국 조비는 위나라 문제의 자리에 오르고 죽은 조조에게는 무제라는 시호를 바칩니다. 이 시호 때문에 정사 조조전의 이름이 정사 무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비의 황제 등극 소식이 중국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유비가 있던 익주는 얼마나 중국의 총구석이었던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점점 왜곡이 돼서 전해집니다. 아니 뭐 이런 식이었겠죠. 조비가 황제에 오르고 헌제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사냥공이 뭐 되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조비가 황제에 오르고 헌제는 그 뭐라더라 그 산 모시기가 됐다던데 에서 조비가 황제에 오르고 헌제는 그 잘 몰라 산에 묻혔댔나? 죽었나 보지 뭐가 됐고, 조비가 황제에 오르고 헌제는 죽었대 조비가 죽였나 봐가 돼버린 거예요.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헌제가 죽었다
라고 판단해서 조비에게 다시 한번 일을 갈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헌제를 기리기 위해 그동안 불려왔던 효헌 황제, 헌제라는 이름에서 효민 황제, 즉 민제라는 시호를 새로 내려주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실제 헌제는 멀쩡히 잘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했어요. 어느 정도로 건강했느냐면 황제 자리를 빼앗긴 위문제, 즉 조비가 226년까지 살았는데 헌제는 234년까지 살 만큼 건강했어요. 물론 나이로만 따지면야 53살에 많지 않은 나이였지만 요즘에나 많지 않은 나이지 그 당시에는 거의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나이였기 때문에 헌제는 사냥공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충분히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220년, 건한 25년을 기점으로 건한의 연호가 끝나고 위문제 조비가 새로이 정한 황초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196년 흥평 3년에서 헌제가 즉위해 건한으로 연호를 바꾼 지 34년째였던 220년은 건한 25년이자 황초 원년, 즉 황초 1년이 되는 셈이죠. 자, 어찌되었건 헌제는 사냥공이 되었을 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지만 유비는 이러한 사실을 알 턱이 없었고 틀림없이 조비가 헌제를 괴롭혀 죽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한나라의 명맥을 이어서 저 역정놈들을 잡을 건 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1년 위나라 기준 황초 2년, 애당초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아직 명맥을 잇고 있는 한왕실의 정통성을 넘보지 않는 선에서 한왕이 아닌 한중왕에 올랐던 유비는 한왕실이 망해버린 이 시점에 더 이상 거리길 것이 없다 하면서 촉한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유비 또한 촉한의 연호를 따로 만들어 장무원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유비가 세운 나라는 한나라의 뒤를 이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한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한태조 유방이 세운 나라인 전한과 광무제가 다시 세운 한나라인 후한과 구분하기 위해 촉한이라고 표현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황제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소식이 잘못 들어갈 수 있냐, 아니 아무리 힘없는 허수아비 황제였다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들이 맨날 정통성이네 한왕실이네 뭐 할 때마다 한나라 해놓고는 진짜 한나라 황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제대로 못 듣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뻥 아닌가? 약간 정사가 아니라 이건 카더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유비가 황제에 오르는 과정에 관련한 정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사 선주전에는 조비가 황제에 오르고 난 뒤 국제정세에 맞추어 유비 또한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 촉한의 신하들이 유비에게 상소를 올려 이러이러하니 너도 얼른 황제 자리에 오르소서 하고 진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록을 통해 과연 유비네 친구들은 정말 황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정사에 기록된 이런 상소들과 편지들이 늘 그렇듯 그 내용이 너무 길고 구구절절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걷어낼 부분은 중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건한 25년 220년 위문제 조비가 연호를 고쳐 황초라 했다. 혹 전에 듣기로 한나라 황제가 해를 입었다 하니 이에 선주는 상을 치러 상복을 입고 시호를 추존해 효민 황제라 했다. 이 이후로 여러 곳에서 묻 길조들이 있다고 말하여 해와 달이 번갈아 떠오르듯 이러한 길조들이 또한 계속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의랑, 양천후, 유표 등 12명이 상언했다. 중략. 원컨대 대왕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에 순하여 속히 대업을 펴시고 이로써 해내를 안정시키십시오. 또한 태부 허정, 안한장군 미축, 군사장군 제갈량 등이 상언하길 조비가 찬혁, 시해하여 한황실을 멸하고 신기를 훔쳐 차지하고는 충성스럽고 선량한 이들을 겁박하며 혹독 무도하니 사람과 귀신이 모두 극히 분노하고 원망하여 모두 유씨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위로는 천자가 없어 해내가 몹시 두려워하나 본받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앞뒤로 상서한 군하들이 800여 명으로 이들이 모두 부서와 도, 참이 명백히 증명한다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 사이에 황룡이 건위군 무양현 적수에 보였다가 9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효경 원신계에서는 덕이 깊은 못에 이르면 황룡이 보인다고 했으며 용은 군주의 상징입니다. 역경, 즉 주역의 95번째 건괴에서 비룡제천이라 했고 대왕께서는 용처럼 날아오르니 응당 제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혹 전에 듣기로 황제가 해를 입었다. 그리고 조비가 찬역, 시해하여 한황씨를 멸하고 라고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유비 측에서는 다들 헌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정보 전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나라에서 황제가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는 사건이 몇 년인지를 말할 때 전처럼 220년, 건한 25년 이렇게 부를 수가 없고 221년, 황초 2년, 장무 1년으로 불러야 됩니다. 빨리 나라 하나가 망해서 연호가 하나 사라져야 좋을 텐데 힘들어요 지금. 나라 하나가 망해서 연호가 하나 줄어들어야 될 텐데 심지어 곧 있으면 오나라도 황제에 오르니까 연도 이야기하려면 연호를 3번을 말해야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만 그건 조금 뒤에 일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221년 어찌되었건 이렇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동쪽을 정벌할, 그러니까 손권을 칠 마음을 먹고 군사를 모아 출정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출정 준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유비에게 또 한 번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날아오니 그것이 바로 장비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당시 장비는 익주 파서군 낭중현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평소 아랫사람들을 막대하던 장비는 주변 부하들에게 두려움과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건지 정사 장비전을 보아도 유비가 장비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대목을 살펴보면 관우는 병졸들을 잘 대해주었지만 사대부에게는 교만했고 장비는 군자는 경애했지만 소인은 돌보지 않았다. 선주가 늘 이것을 경계하여 말하길 경은 형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벌써 지나친데 또 매일 장정들을 채찍질하고는 그들을 좌우에 있게 하니 이것은 화를 초래하는 길이오 라 했으나 장비는 이를 고치지 않았다. 라고 적고 있을 만큼 주변에서도 장비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를 때리거나 매질하는 일은 지금보다 너무나 훨씬 당연한 일이었고 잘못하면 맞고 또 사고치면 목이 베이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장비에게 야, 너 좀 심해, 고만 때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라고 했을 정도면 다른 기록을 보지 않더라도 장비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형제 관우의 죽음 앞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장비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고 유비와 함께 손권을 치기 위해 더욱이 다급하고 그리고 격하게 군사들을 몰아 전쟁 준비를 하던 장비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병졸들을 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간 쌓였던 것들이 터진 탓이었는지 부하장수였던 범강과 장달에게 배신을 당해서 목이 베어 죽고 맙니다. 장비를 죽인 범강과 장달은 그대로 장비의 목을 들고 송건에게 투항해버렸고 유비는 이 소식을 장비의 군영에 있던 도독이 울린 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유비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을 했던 건지 장비 군영에 도독이 울린 표를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표가 올라왔다라는 소식만 듣고도 장비가 죽었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221년 황초 2년 장무 원년 7월의 일입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장비의 죽음에 대한 내용에서 장비가 관우 죽음을 애도하는 뜻을 가지고 손권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군사들이 모두 흰 깃발, 흰 상복을 입은 채로 오나라로 쳐들어가기를 원했고 이 도구들, 그러니까 깃발과 상복을 부하장수들에게 사흘 내로 준비하라고 했지만 범강과 장달은
사흘은 좀 무리이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도 모자라 범강과 장달을 채찍으로 매질했고 심지어는 매질을 한 후에 상복을 준비하는 기간을 늘려주기는커녕 사흘이 아닌 이틀, 즉 내일까지 준비해놔 라고 엄포를 놓자 범강과 장달이 내일까지 준비를 못하면 죽겠구나. 이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하는 탓에 술에 취한 장비가 잠을 자는 동안 암살을 시도했고 눈을 뜨고 자는 장비의 잠버릇 탓에 장비가 깨어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으나 만취한 장비를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 달아났다더라 라고 쓰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범강과 장달이 목을 베어 달아났다라는 한 문장을 제외하고 모두 나관중이 창작한 내용으로 정사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100% 순수 창작물입니다. 심지어 이후 유비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송건군이 화친을 하기 위해 도망쳐온 범강과 장달을 보내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만 유비가 오히려 성을 냈으며 범강과 장달은 장비의 아들 장포에게 능지처참 당했다더라 라는 내용 또한 전혀 기록된 바가 없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범강과 장달에 대한 정사의 기록은 정사 장비전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로 선주가 오를 정벌할 때 장비는 군사 1만 명을 인솔하여 낭중에서 출발해 강주에서 만나기로 했다.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장비 휘하의 장수 장달, 범강이 장비를 죽이고 그 수급을 지는 채 물길을 타고 내려가 손권에게로 달아났다. 라는 딱 한 줄뿐입니다. 그 뒤로 어디로 가는지, 손권 밑에서 장수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농부가 되었는지 언제까지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입니다만 장비를 죽였다는 역사적 중요도에 의해 나관중의 창작력을 바탕으로 연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장달이 어쨌건 범강이 어쨌건 이렇게 유비군 또 하나의 만인지적 장비가 전투 중에 죽은 것도 아닌 아군의 배신으로 죽어버렸고 유비군은 특 1급 주요 장수를 잃는 전력 손실을 입게 됩니다. 유비는 이 두 형제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손권을 칠 다짐을 하면서 군을 정비했고 장비가 죽은 다음 달인 221년 장무 1년 7월 손권의 화친 편지를 성내며 거절하고 오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유비는 오반과 풍습을 익주에서 형주로 넘어가는 길목 중 장강을 따라 산을 넘어 양양과 남군 사이로 들어가는 길에 위치한 형주, 남군, 무현에 있는 무산으로 진군시켜 육손과 함께 방어군을 지휘하던 손권군의 장수 이이를 격파시키고 남군 자귀현에 병사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손권은 유비와의 화친이 글러먹은 것을 깨닫고 적어도 당장 조비와의 관계는 돈독히 해놓아야 양방향으로 공격을 받는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위문제 조비에게 사자를 보내 번국, 즉 조비의 위나라를 섬기는 제후의 영지가 되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년, 즉 221년 황초 2년 장무 원년 11월 조비로부터 책명이 내려오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어요. 집중하세요. 지루하지만 집중해주세요. 성스럽고 명석한 군주의 제도에서는 덕행으로 자귀를 세우고 공로로 복록을 제정한다. 공로가 큰 자는 복록이 후하고 덕행이 높은 자는 두터운 예우를 받는다. 주공단에서는 성왕을 보좌한 공훈이 있었고 강태공에게는 상을 멸공시킨 공훈이 있었으므로 모두 토지가 나뉘어 봉해지는 대우를 받았으며 아울러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받았다. 이것은 큰 공훈을 표창하는 것이며 우수한 인물을 특별히 대우한 것이다. 가까이로는 한 고조가 1000명을 받았을 당초에 비옥한 토지를 나누어 8성의 공신들에게 주어 왕이 되도록 했다. 이것은 이전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며 후세 제왕의 귀감이다. 짐은 부덕한데도 1000명을 받아 한 왕실의 황통을 변혁하여 모든 나라에서 군림하고 국가 통치의 병권을 잡게 되었다. 이전 시대의 성명한 군주에게 제를 보고 정무를 처리하며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도록 하기를 원한다. 경은 선천적으로 충성스럽고 총명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재능으로 제왕을 보좌하고 1000명의 움직임을 깊이 이해하며 국가의 흥망에 이치를 투철하게 보고 멀리 사자를 보내 잠수와 한수에 배를 띄웠다. 소식을 들은 후 그림자가 형체에 붙듯이 우리 조정에 마음을 의탁하고 상소하여 번속으로 칭하려고 했다.
아울러 비단과 갈포 등 남방의 공부를 바치고 장수들을 모두 석방하여 우리 왕조로 돌아오도록 했다. 충성심과 공경심은 내부로부터 나오고 성실함이 행동에 나타나며 신의는 금이나 돌에 새기고 대의는 신하를 덮었으니 짐은 이 점을 매우 칭찬하노라. 지금 그대를 봉하여 오왕으로 삼고 사지절, 태상, 고평후, 형정에 명하여 그대에게 옥새, 수대, 책서, 금호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좌죽사부 첫째부터 10번째 것까지를 주도록 하고 대장군 사지절 독교주로서 형주목의 직무를 맡도록 할 것이다. 중략. 나는 그대가 선양한 선왕의 전적을 신중히 여기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고 우리 국가를 힘껏 보좌하여 그대의 위대한 공업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겠노라. 자,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항복을 해오니까 너 참 착하구나. 그래, 너 오나라 왕자를 줄 테니까 동남쪽 한번 잘 다스려봐 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짧게 정리하니까 아주 편안하죠. 자, 이렇게 오나라는 오왕, 촉하는 황제, 위나라 황제 세 세력이 굳어지고 오나라는 위나라의 부하가 되었으니 당분간은 싸울 일이 없어졌고 촉한이 오나라를 공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현 상황은 오나라가 촉한보다 훨씬 더 큰 땅, 동호 지역과 형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노에 휩싸여 전력을 다해 오나라를 공격하는 촉한의 공격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남군에서의 전투를 시작한 촉한과 오나라, 과연 그 둘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결국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복수에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하는 걸까요?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은 정사의 내용이 맞을까요? 범강과 장달의 이야기처럼 나관중의 소설은 아닐까요? 진짜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